기원전 3세기경 진시황은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한 각종 사상서들을 모아 불살라버렸고 학자들을 생매장해버리는 분서갱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전란 끝에 한나라가 들어서서야 이 자료들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세우는 작업이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책이란 매우 귀한 것이었으므로 한번 소실된 서적을 원형에 가깝게 되살려낸다는 것은 대작업에 속했고, 이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소실된 고전들을 가까스로 복원시킨 것입니다. 이 작업을 총칭한 학문을 훈구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야인시대 합성물, 즉 심연물에 대한 단계적인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야인시대 2차 창작물들은 그 역사적 의미 경중에 상관없이 야인시대 화면이 쓰이기라도 하면 무조건 차단 조치되었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사라진 영상이 수백 편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심경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심경영 사태가 SBS INM 측이 차단 해제라는 전향적 결말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10년에 이르도록 지속되어 온 심연물 문화는 이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상들도 존재하며, 차단 해제를 얻은 제작자라 할지라도 모든 창작물을 되살리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심연물 아카이브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기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시대였다면 집단지상을 통해 학자들이 자신이 암기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엮고 추리는 방식으로 훈구학적인 복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경우라면 이미 날아가 버린 이상 그 형태의 복원이란 불가능합니다. 분심경영의 광풍이 지나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훈구학적인 정신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그간의 심연물들이 이룩한 문화적 영광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과 평가를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에서는 본격적으로 심연물에 대한 역사학적인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심연물의 역사를 편찬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리즈의 제목을 심연물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심연물 르네상스 역사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역사로 따지면 역사 전부를 다루지 않고 근현대사만을 다루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이든 고작 200여 년이 지나지 않는 근현대사 기간이 다른 어떤 시기 200년보다도 더 많고 자세하게 서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근현대사로 갈수록 누적되는 자료도 많고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연물에 있어 근현대사는 언제가 해당할까요? 심연물이 오랜 소강기를 겪고 있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즉 심연물 르네상스가 그 시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리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역사의 범위는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듯이 심연물 문화의 시작도 쉽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2008년 정도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 시리즈에서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심연물, 즉 심연물 르네상스만을 주제로 한다면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심연물의 역사에 대해 생략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작자인 저의 역량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전적 심연물이 전성기이던 2008에서 2012년에는 눈팅을 하는 삶에 불과했고 많은 심연물들을 찾아보긴 했으나 하필 그 상주는 내부자는 결코 아니었으며, 이후 찾아온 심연물의 소강기에는 많은 이들이 그랬듯 심연을 망각 속으로 치워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연물이 고대 중세사에 해당하는 2008에서 2016년에 대해서 온전하고 합리적인 서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며 산재되어 있는 이 과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라 해도 역시 제대로 서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고대사 서술의 난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대사든 조금씩 남아있는 사설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 진상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파고들고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만큼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에서는 유튜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DC 인사이드에서 개진된 심연물 고전기 역사는 그때 활약한 사람이 서술한다 해도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부실한 기억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는 심연물이 재붕이 감지되는 2016년 말부터 SBS의 대탄학교를 상징하는 2018년 말까지 역사를 범위로 정했습니다. 이 시기 역사는 오늘날의 심연물 문화와 직결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만큼 추적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은 유튜브라는 거대 매체를 심연물의 근거지로 삼는 것에 힘입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연물 르네상스의 역사는 유튜브 심연물의 역사라 봐도 크게 어긋나는 서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시기를 르네상스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르네상스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그리스 로마의 이상적인 고대 세계가 476년에 자취를 감추고 천여년간 중세라는 암흑기를 거친 다음 15세기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한 화려한 문화적 부활을 르네상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만큼 비판받은 역사로 깊고
과연 구분기로서 유효한가, 중세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논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흐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랬던 회화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다는 의미에서 부흥, 즉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연물도 2012에서 13년쯤이 하필게일의 몰락으로 고전적 심연물이 쇠락을 겪게 되고 이후 별다른 뚜렷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 물음표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 말쯤부터 폭발적인 성장과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부흥이었으므로 이를 르네상스에 비유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꼽을 만한 것은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 이전에 책과 지식이란 일부 후도승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의 보급에 따라 지식이 팽창적으로 확산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에 따라 르네상스의 학문적 성과는 대중적으로 전파되었고 여기저기서 뛰어난 석학들이 1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연물의 역사에 있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인쇄술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필게를 무대로 한 심연물들은 단발적인 인기를 끌게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기 일쑤였고 이를 향유하는 계층도 DC 인사이드 이용자라는 점에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는 무대가 새로이 조명되고 개척된 이후 심연물은 마니아들을 위한 컬트물을 넘어 대중과 접촉하게 되었고 새로운 참신한 제작자들도 대중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쇄술로 인해 지식이 후돈을 넘어 대중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것에 비견할 만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 역사에 있어 극히 이례적이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었습니다. 중세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질 만큼 심각한 암흑기는 아니었으며 경제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거둔 시대였다지만 천년에 이르는 유럽의 중세에 있어 인문학적 성과는 타 지역에 비해 정말로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14세기는 그야말로 유럽 사회의 멸망 1분 전이라고 할 정도로 혼란하고 흉흉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의 유럽은 멸망하기커녕 오히려 르네상스라는 대반전을 맞은 것입니다. 심연물의 상황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2008년 이후 하필겔은 하루가 지나면 늘 새로운 소수가 발굴된데도 과언이 아닌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심연은 늘 중요한 주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찬란한 고대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필겔이 소강기를 맞고 심연물 역시 대중적으로 천천히 망각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6년 말쯤부터 심연물은 다시 대중의 시야 속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보면서 르네상스를 대입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부흥일 뿐이라면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거창한 수식일 수도 있습니다. 14세기라는 세계사적 혼란기를 거쳐 15세기의 부흥을 달성한 것은 유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인산지치를 하여 명나라가 중화제국의 재붕을 일으켰고 조선에서는 태종, 세종, 문종으로 이어지는 연타석 혼란이 고려말의 악몽을 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의 부흥이 단발적인 효과에 머문 것과 달리 르네상스의 효과는 오래갔으며 유럽의 전성기인 근대로 직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쇄술로 지식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식민지 개척으로 부입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연물의 부흥이 르네상스에 가까운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연물이 2차 전성기는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했기 때문에 명작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고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문화적 발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쇄술에 비견할 만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심연물이 2차 전성기는 얀시대 64에서 65화를 바탕으로 타 하필겔 요소 정도로 곁들였던 과거와 달리 얀시대 124화 전편을 소스로 확장시켰고 이는 무한에 가까운 양적 팽창과 소재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개척을 비견할 만한 혁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연물의 부흥은 단순한 권투 중례가 아닌 르네상스에 가까운 화학적 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에서는 심연물의 근현대사를 심연물 르네상스로 규정하여 그 역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당부의 말씀. 이 시리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사로서의 심연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술사적 접근을 한다면 창조적인 시도를 했거나 역사적인 족적을 남긴 개인들에 대한 서술은 결국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영문학의 역사를 논하자면서 셰익스피어를 빠뜨리고 서술한다거나 베토벤 없이 19세기 음악을 설명한다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그것은 결코 온전한 서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문화에 대한 서술과 정리를 담당하는 유력한 창구라고 할 수 있는 넷리키는 고정리에 대한 언급 혹은 추앙을 터부시하는 속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넷리키와 심연물 서술자들이 갈등을 빚는다면 그것은 심연물 서술자들이 심연물에 있어 예술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나무위키에서는 심연물의 역사를 정리하는 야인시대 합성물 항목에서 현재 유명 제작자들 설명이 통째로 날아간 상태이며 그 결과 독자들은 심연물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서도 정작 그것이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유튜브 등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심형물 서술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유명 제작자들을 서술한 것은 나무위키 방침 무시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8만 명, 누적 조회수 3천만 회 이상의 유튜버 등재 조건을 심형물 서술에 있어 적용하는 나무위키 방침은 과연 온전하게 심형물을 설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심형물을 향유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심형물이 결정적 기여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준유명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모순이 발생한 것은 야인시대 2차 창작물은 동인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나무위키 관리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무위키는 유독 야인시대 합성물과 관련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시스템 하에 심형물의 역사를 예술사적으로 온전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심형물의 발전 양상을 논하는 데 있어 특정 제작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개개인이 창조적 시도를 기묘한데 합당한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객관적 서술을 위해 존칭이 생략할 것이며 저 스스로를 설명 속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생략할 것입니다. 물론 사마천은 사기에서 태서공자서 남기는 등 스스로를 역사에서 서술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저는 제 채널을 심형물의 메인인 채널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술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는 결국 서술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텔링입니다. 100% 객관적이라거나 팩트인 역사란 있을 수 없고 결국 서술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사건이 부각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쓰인 역사서를 할지라도 비판점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 시리즈는 심형물 르네상스에 대한 역사화의 시도이지만 완전히 공정하고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첨삭이는 보충을 언제나 환영하며 다른 역사화의 시도도 나와서 심형물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기를 기대해봅니다.